예,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정치를 읽어주는 남자, 지금부터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설 밥상에 어떤 화제들이 오를까 중에서 총선과 관련해서 이게 총선이 올해 2020년 그죠? 네. 1월인데 2022년 3월 그러니까 5월 달에 5월 9일 대선을 지난번에 했어요. 그죠? 19대 대선을 20대 대선이 이제 2년 한 2개월 후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해가 바뀌니까 좀 다르시죠? 자, 이 대선과 아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측면 하나와 또 결국은 이제 차기 정치 지도자 왈 대선 후보 측면에서 총선과 대선을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이 현재 여와 현재 야 그 주요 정치 세력, 그다음에 제3지대, 이른바 제3정당이 세력화해서 대안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을지를 한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차기 정권하고 어떤 연계성을 갖고 총선이 전개될지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명환 기자 전망을 해봅시다. 일단 이번 총선이 다음 대선으로 이어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뭐 정치 일정상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어떤 세력 간의 경쟁이라기보다는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이슈가 끌고 갔던 선거였잖아요. 헌정사상 초유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힘이 누가 세가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당시에는 정권을 바꾸고 아니면 기존에 잘못됐던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 정부를 그렇죠. 올린다라는 이런 시대정신 혹은 뭐 나라다운 나라 이런 게 그렇죠. 달라 이런 차원이. 기운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네. 누구 당이 의석이 많고 적고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 않았던 그렇죠.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번 우리 입법 전쟁 때도 사실 잘 봐왔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게 이제 혼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정신은 그럼 뭐냐? 공정한 나라이고 나라다운 나라인 것도 맞는 것 같고 좀 더 안정적인 나라였으면 좋겠고 좀 더 부강한 나라였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지금 혼재돼서 겹쳐져 있다. 네. 이런 상황일 때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세력이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 총선에서 어떻게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당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여기서 세력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네.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바로 대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러니까 다음 대선도 결국은 어떤 시대정신 하나가 완전히 판을 뒤집는 이런 네. 선거라기보다는 네. 이제는 말 그대로 세력 간의 이제 전쟁. 네. 그러니까 비슷한 세가 강하게 부딪히는 네. 뭐 이런 대선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는 이제 좀 멀입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위한 이제 사전 준비 작업이 되는 거죠, 이번 총선이. 또 민의가 이제 어떻게 표출되는지, 그렇죠. 민의가 요구하는 방향이 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그게 선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총선이 그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된다. 그런 그렇죠. 측면이죠.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탄핵으로 들어선 정부 인수위 없이 이제 출발했다고 그랬죠. 합니다만 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집값은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과는 폭등한 별로 집값 없지만, 잡겠다는 예,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 일자리 늘리는 작업을 통한, 그러니까 이른바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가고 뭐 이런, 그다음에 교육제도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는 중임제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정권의 연장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이게 언제든 거꾸로 되돌아간다는 거 이미 여러 번 우리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법부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그렇죠. 그 입법 전쟁이 벌어졌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기존에 이미 이제 착근시키고자 했었던 정책의 연장선상을 네.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네. 정권 재연장이 필요한 거고 반대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예를 들어 네. 이걸 되돌리지 않으면 네.
뭐 본인들 예전에 이제 그런 표현했습니다. 괴멸 수준으로 물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예.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두 세력이 정말 세게 붙는 그렇죠. 이제 그런 이른바 선거가 될 수밖에 없죠. 뭐 이념적으로도 진보 블록, 네. 보수 블록이 구도 싸움을 지금 이제 강렬하게 시작을 이미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진보 블록이 입법부 내에서 국회 내에서는 4+1으로 거의 사실상 완사이드하게 완승을 거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착을 시키는, 그러니까 의석수로 입법부 내에 아예 그냥 이렇게 구축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든가 거기에 최대한 진보 블록을 확장하는 걸로 가는. 그다음에 보수는 보수대로 이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등장을 해서 입법부는 계속 주도력을 갖고 갔으면 하는. 그래야 이거에 기반해서 차기 대선에서 그렇죠. 주도력을 그러니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이제 이 싸움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또 하나는 행정부의 경우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현재 단임제 대통령 이걸 리드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이제 21대 총선 지나고 나서 1년 이내가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다.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중임제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이른바 혼용을 하는 뭡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순수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그 뭐 의원 의원 집정부제도 집정부제 이제 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정치 공학의 차원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주도 세력은 주도 세력 나름대로 그게 있고 비판하고 견제해서 대안을 내려는 야권은 또 그런 대로 입장과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우리 국민이 이번에 해주는 거죠, 이제.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서 저렇게 했는데 과연 이른바 이제 적폐청산을 통한 개혁, 정치 개혁이나 사법제도 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우호적으로 주더라도 또 민생과 관련된 뭐 부동산 문제, 강남 부동산이 계속 이제 치솟고 또 세게 대응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리더십이 유능한 리더십이냐 아니면 뭐 참여정부의 시즌2냐 이게 이제 양론이 팽팽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또 이제 심판하고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음 대선으로 또 계속 간다는 거 그런 점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관해서 차기를 책임지고 싶으니까 차기 리더십, 차기 대선 후보들 이 양반들한테 되게 중요한 해가 될 텐데 간단하게 한번 그럼 짚어볼까요? 몇 명만? 우선 주요 선수들? 우선 현재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라든가 네. 지지도 뭐 이런 측면에서 아무튼 가장 지금 두드러져 있는 분이 이제 이낙연 전 총리니까 예. 부동의 1위를 가고 있죠. 민주당 조금 이제 떨어지긴 상임 하더라고요. 고문으로 이제 당으로 복귀를 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이 지역구에서 출마 의사가 있으니까 예. 서울 종로로 뭐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 지역구 출마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역구에서 일단 본인이 당선이 되고 당의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예. 뭐이 역할이 일단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삐끗한다면 이제 전혀 다른 판으로 또 흘러갈 수가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본인 네.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낙연 전 총리 예. 주목할 수밖에 없고 예. 황교안 대표는 더 절실하죠. 이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에 나서야 되느냐 아니냐 혹은 뭐 지역구를 가느냐 근데 험지에 출마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 험지라는 것이 주관적으로 당선이 가능한 험지냐 아니면 정말 야 저기는 불가능한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출마를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진짜백이냐 무늬만이냐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본인 당선도 중요합니다만 당의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게 현재 당 대표기 때문에 네. 예. 당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이제 한국당 이제 공천 작업 공관위원장을 지금 김영호 전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장으로. 맡겨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것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의장이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가 돼 있고 정세균. 그 전에 의장을 하셨던 한국당 소속 분은 한국당의 부활을 위해서 이제 공천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그렇죠. 그 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전직 국회의장들이 굉장한 역할들을 하고 서로 계시는 건 풀로. 맞는데 근데 황교안 대표는 결국은 선거를 이겨야 본인의 길도 열린다. 그렇죠. 근데 그 이긴다라는 기준이 과연 그럼 뭐가 될 거냐?
그는 이제 일단 자기부터 황교안, 이낙연 이제 전 총리 또 황교안 한국당 현 대표 네. 이 둘이 자기 싸움에서 이겨야 돼, 그죠? 그렇죠. 종로로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도는 또 얘기들로는 사실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 진영이 지지자들이 응집을 하다 보니까 종로 여론조사에서 또 황교안 그 대표가 또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해요. 네. 이제 거기서 진검승부가 벌어지면 그게 전체 판세에 미치는 상징성이나 실제적 여파가 클 거라고 보여져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안철수 전 대표죠. 이른바 이제 삼지대. 그렇죠. 일단은 뭐 창당 작업이 됐든 뭐 기존 바른미래당 개보수가 됐든 예. 아무튼 이제 당을 통해서 복귀를 하는데 그렇죠. 그 당이 제3정당으로서의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네. 이분도 길이 열리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고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네. 대선으로 바로 가겠다라는 입장인데 네.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정의당에게도 뒤지는 정도의 수준이다. 네. 이러면은 글쎄요. 이게 과연 미래가 열릴까 싶고. 그 제3지대에서는 사실상 기왕의 정의당 심상정 대표 그렇죠. 있고 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얼마나 그 바른미래당을 어떻게 이제 관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손학규 안철수 단판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고요. 그렇게 한 지대가 또 있고 그렇죠. 유승민 의원도 그 새로운 보수당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하고 혁신 통합 네. 추진위원회 여기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지난번 5구 대선 때 출마했던 양반들이 이제 다 여기 연관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그룹 내에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네. 이분은 본인이 이제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운신의 폭은 제한적입니다만 그분과 연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번에 출마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서울시에서 행정부 시장이나 정무부 시장으로 일을 했던 분들. 용산이 그래서 난리 났어요, 그죠? 뭐 이분들이 얼추 한 4-5분 정도가 이미 네네. 출마를 해서 나름 또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또 박 시장이 출판기념회나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어요. 지방이나 이런 데를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가셔서 축사만 한 게 아니고 뛰는 거에 비해서는 지지도가 잘 안 나와서 그게 참 그분은 그게 참 미스테리. 불가사의 시장도 유튜브는 좀 유튜브 독자는 좀 늘었다고 자랑하시던데 저하고 경제했다 거기가 먼저 와서 박 시장이 그렇고 그다음 이재명 우리 경기도지사는 일단 본인이 한풀 죽었어요, 그죠? 재판을 빨리 마무리를 져야 대법에 넘어가 있는 재판을 마무리 져야 되고 김부겸 의원도 일단 본인 선거가 일단 중요합니다. 대구 수성에서 그래 살아와야지. 지난번에는 지역주의라든가 이걸 뛰어넘는 김부겸 이런 상징성이 있어서 일단 이기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중됐었고 또 제법 큰 표차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그쪽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주 아마 제일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그분이 이제 뚫으면 생활해서 돌아온다. 그러면 뭐 당대표 도전이라든지 이러면서 당내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 발언권이 세질 수 있겠죠. 또 이제 그 민주당 영남권 김경수 지사, 김경수 지사도 재판에 또 지금 당장 내일 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잠재적 대선 주자라고 뽑히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이제 열심히 저쪽 부산 경남 다니고 그죠? 그 신공항 그 관련해서도 그냥 그쪽 가덕도 거기 편서서 시리즈 내고 있던데.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이제 김영춘, 또 김부관, 김두관.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어려우니까 전체가 좀 집권 초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도 내려가고 해서 거기서 살아오고 뭔가 역할을 하면 또 이 양반들 놀라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가 늘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성적표가 바로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제 우리 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 왜 나만 서울로 나오라고 그러냐. 왜 나만 가고 그래. 나도 내 고향으로 나가고 싶다. 지금 그러시잖아요. 근데 아마 그분은 말려도 나가시긴 할 거예요. 이제 그분이 실제 이제 의석을 확보를 해서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서 들어왔을 때 조용히 계실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예를 들면 그쪽에서 원하는 최고의 카드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가서 떨어지고 자기는 거기가 돼서 들어오고 이게 이제 막 진짜 다이나믹합니다. 유승민 대표의 경우도 사실은 현재는 어렵죠. 대구에서 돌아올 경우 혹은 안 될 경우 뭐 이런
상황들 같이 봐야 될 것이고요.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경우에도 지역구 사정이 지난번과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이제 수도권의 이른바 이제 뭐 제3기 신도시와 네. 관련해서 민주당에 대한 혹은 그쪽 지역구 이른바- 여론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기왕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리한 뭐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정책이 이 정부가 좀 그 실패 현재적으로 잘 못하고 또 답을 못 내고 어렵고 하니까 그게 그냥 고스란히 가고 있어서 녹록치 않을 것 같고. 여러모로 대선 주자로 불리는 분들에게는 예. 이번 총선이 일단 본인 지역구 혹은 본인의 국회의원직 이것부터 시작해서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게 붙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위기와 기회는 붙어 있습니다. 일단 지역구에 출마한 의원들은 자기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은 일단 자기가 돼야 돼. 그게 그죠? 원래 일단은 자기가. 격언 있지 않습니까? 네. 원숭이는 음, 떨어져도 원숭인데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돼야 되는 거죠.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테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요 대목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